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2월 23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국방론편 꼭지로 하나 골랐고요. 제가 최근에 함정용, 일단 상선용, 일단 내용이 나오겠지만 컨테이너선을 원자력 추진으로 한다. 그래서 업체까지 나섰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보여요. 자, 그래서 예전에 이걸 제가 관심을 가지고 쭉 다뤄왔던 내용인데, 국산용, 국산 스스로 우리 스스로 개발한 장보고 4급, 지금 장보고 3까지 있는데 장보고 4로 가면 우리가 공격 원장이 필요하다. 그것이 또 한 달 전에 벌어졌던 한국 기동함대 우리 구축함 18척이 배치될 그 정도 규모면 항모가 2척, 3척 정도로 운용할 수 있다. 충분히. 자, 대양 함대고, 그것을, 거기에 잠수함 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잠수함 세력은 디젤 잠수함 가지고는 안 된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자, 모든 것에 당위성이 부여가 되거든요. 그게 또 한번 확인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국산으로 하고자 하고, 그 연료마저, 왜 차세대 원전은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 가지고도 운행이 가능해요. 그것은 우리가 발전소에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는 상업적으로 거래가 되는, 원자력의 죄송합니다. 우라늄의 농축도거든요. 군용으로 쓰려면, 즉 핵폭탄용으로 쓰려면 90% 이상이 돼야 돼요. 자, 그런 연료를 가지고도 몇십 년 쓸 수 있다. 그것이 4세대 원전이고 차세대 원전이고 고속 정식로라고 불리는 것이고, 용융염 내지는 용융금속 원자료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같이 국산화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미 상선 이야기가 오늘 나왔지만, 일단 함정용, 전 세계 상선용, 왜냐하면 상선이 대부분 벙커 CU를 쓰거든요. 제일 품질이 떨어지는 기름입니다. 엄청난 오염을 발생시켜요. 자, 그거부터 일단 차세대 원자력 엔진으로 바뀐다. 자, 이것은 세상의 기술적 흐름을 바꾸는 거에 영향을 준다. 이거는 미국과 다극화 세계로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적 표준이 나올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자, 수소 엔진과 수소 에너지와 더불어서 차세대 원전, 안전은 더 강화되고 효율은 더 좋아진다. 그것을 우리도 가장 선봉에 서서 먼저 한다. 그 기술을 선점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미국과의 합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복합적으로 드려보려고 합니다. 볼게요. 자, 이 기사입니다. 원자력 추진 선박으로 무탄소 시대에 연다. 22일이니까 어제 나온 기사잖아요. 예, 그러면서 HD 한국조선해양, 이게 현대 쪽이죠. 현대중공업 쪽이고,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설계 모델을 공개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강조하는 것은 기름통을 싣지 않고 원자력, 아무래도 기존의 디젤 엔진 더하기 연료 탱커보다는 부피가 훨씬 적기 때문에 물건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다. 당연히 초기 투자 비용은 더 비싸겠죠. 지금도 현대 계열의 그 함정용 디젤 엔진, 그 힘센 엔진인가요? 그게 상당히 전 세계 시장 지배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보통 이렇게 할 때는 군용 측면에서 먼저 활용을 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이렇게 방송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찾아보면은 그 맥락이 다 읽힙니다. 함께 가고 있다. 우리는 이미 다극화 세상을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예, 미국과 합의에 의해서 이런 걸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다음에. 자, 이것이 급박하게 지금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자,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넘어오면서, 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트럼프 때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전기차 세상이 열렸어요. 전 세계가 적극적으로 동참했죠. 그리고 바이든 지나면 다시 트럼프로 왔는데, 바이든한테 했던 약속들이 더 본격화되고 있어요. 이런 게 트럼프의 취임과 맞물려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이 큰 방향을 당연히 안 튼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바이든, 트럼프 정치적 색깔에 상관없이 주도하는 바예요. 미국 생존이 중요한 거거든요. 차세대 기술로 가야만 기존 것들이 다 교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차가 되면은 전 세계 디젤차, 내연기, 휘발유차 포함해서 내연기관차가 다 바뀌게 돼요.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시장의 성장세가 있을 거예요. 그죠? 함정에서 원자력
추진으로 바뀐다. 그 외에 차세대 소형 운전들이 기존의 운전들을 대체한다. 그게 바뀌어진 세상에도 더 맞고 신규 시장에 진출하는데도 훨씬 유리하고 다용도다. 운전량은 없어지지 않는다. 단지 과거 형식의 대형 운전은 사라진다. 자, 이런 것들이 읽혀요. 그게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상관없이. 예, 이런 움직임이 그거랑 연동이 당연히 돼 있겠죠. 세계 흐름이 이 방향으로 가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이끌면서 운전력 선박을 시장에 낼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 규제가 받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전기 자동차를 미국이 시장을 열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직도 미국이 그러한 힘이 있다. 그게 아직은 중국에 비해서 큰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세계의 표준을 설정할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을 진입시킬 수 있다. 시장에. 그 시장화시킬 수 있다. 그거에 대한 판단이 없이는 이걸 할 리가 없죠. 업계에서. 네. 자, 작년 7월이에요. 네, 일단 바이든 때입니다. 예. 이런 거 제가 소개를 드린 바가 있어요. 세계 최초 목포대학교에 SMR, 스몰 마줄라 리액터. 이것만 봤으면 그냥 별 의미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계속 대학 기업이 뭉쳤다. 이래 해서 이 결과로 지금 7월이니까 8, 9, 10, 11, 12, 1, 2 한 반년 만에 설계도 나온 거예요. 현대에서. 삼성에서 나섰어요. 대우에서 따라 나서겠죠. 예, 엄청 진도가 빨라요. 이미 이때 뉴스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초라고. 아마 이번 디자인 나온 거 세계 최초일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이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기반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걸 용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출발점에 서서 같이 하나, 둘, 셋 출발하면 미국은 우리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미국은 출발 먼저 하더라도 중국한테 따라잡혀요. 그런데 우리만이 도망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트너십이 형성되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의 미래에 있어서. 그 외에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는 많이 있죠. 여기 SMR이라는 건 스몰 모듈라 리액터. 이건 뭐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런 표현이 자꾸 나오는데 지금은 용어들이 정의가 잘 안 돼 있고 헷갈리게 돼 있어요. 이 단어 자체는 보면은 기존의 대형 원전이 을 잘게 부셔서 소용량을 갖다가 상황에 맞춰서 레고 블록 끼우듯이 용량이 적은 데는 보통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돼요. 기존 그 대형 원전에 작은 걸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똑같은 걸 이렇게 블록 붙여서 늘린다. 그게 이제 모듈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말하는 모듈은 그냥 기존 것을 작게 만들어서 모듈화 시켰다.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개념이고 차세대 원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언론에서 이 정의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게 있고 그새 6개월 만에 모델이 나왔다. 컴퓨터 그래픽까지 나왔다. 뉴스화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방향으로 간다라고. 자, 삼성중공업도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뛰어들었다. 용융염 원자로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 자, 이것은 국가에서 우리한테 공개가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우리의 원전 기술, 특히 차세대 원전 기술은 러시아에서 온 겁니다. 러시아는 국토가 넓기 때문에 가운데 그 전기 그 고전압 그 선을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국토에. 그래서 배로 싣고 가거나 지역에 바로 원전을 즉각적으로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해외에 파병을 했다. 한 1개 사단 정도. 1개 사단이 소모하는 전기가 엄청나게 많을 거잖아요. 근데 되게 아프리카로 갔다.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로 갔다. 전기선을 찾을 데가 없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소형 원전. 이런 개념이 러시아의 어떤 지형적 특성 때문에 많이 연구가 됐거든요. 그게 러시아 이제 구소련이 붕괴될 때 우리 기술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바탕이 된 거예요. 여기 나오죠.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용융염 원자로 기술 개발 사업. 이게 4세대 원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차세대. 안전, 소형 이거예요. 이거랑 SMR은 사실은 다른 거예요. 근데 SMR은 조금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낯선다. 이 말은 뭐냐? 좀 전에 HD 현대중공업에서 보여준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 선의 동력이 이거랑 상관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국제연구로 개발했다가 그걸 민간으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목포대학에 세계 최초로 연구소가 설립됐고, 거기 당연히 기업들이 관여되어 있죠. 그래서 벌써 결과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용융염이다.
여기서 여러분 상식 삼아 이제 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자로는 기본적으로 보일러입니다. 보일러는 뭐 석탄을 떼든 천연가스를 떼든 원자력 우라늄을 떼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물을 데피죠. 물을 데피면은 물이 저어서 열 교환기로 가요. 즉 뜨거워진 물에 그 에너지가 담겨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통의 경우 스팀 엔진 같은 보통의 엔진 경우에는 그것을 물에 다른 물이 그 에너지를 받죠. 그러면 전기화되죠. 이게 엄청난 고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기 기관차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터빈을 돌리면 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단지 원자력이라는 것은 우라늄이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조그마한 분량을 가지고도 엄청난 열이 나온다. 네, 에너지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히트 익스체인지라고 이야기되는 게 열 교환기라는 뜻이에요. 열 교환기. 우리 차에 있는 라디에이터와 똑같아요. 라디에이터는 공기로 식히잖아요. 근데 이게 발전소니까 그걸 물로서 그 에너지를 열을 받아서 엔진에서 나온 열을 받아서 발전기를 돌리는 거예요. 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군용으로도 쓰고 있는 우리 원자력 발전소의 대부분은 가압 경수로라고 되어 있어요. 가압 경수로. 경수로 한 말은 그냥 일반 물이라는 거예요. 원자로가 물 속에서 그 핵분열을 일으키면서 우라늄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물은 100도에 끓어요. 그럼 열을 더 많이 머금지를 못하고 전기화해서 도망을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 여러분 아시죠? 산에 올라가면 밥이 서리고요. 왜냐 기압이 낮으니까 물이 100도도 안 되고 한 90도, 80도에서 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이 서리는 거예요. 대신 기압이 높으면은 물이 100도 이상에서 100도에서 끓지 않고 더 높은 온도로까지 버텨요. 열을 더 많이 머금는다는 뜻이죠. 에너지는 더 많겠죠. 가압 경수가 그 뜻입니다. 자, 원자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우라늄이 타는 에너지를 더 많이 머금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압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의 이제 위험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배관 시스템이 흐르는 물에는 방사능이 항상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가압이에요. 그러니까 파이프 같은데 얼마나 가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파이프 같은데 오류가 생기거나 뭐 지진이 발생한다거나 이래서 그 연결 부위가 떨어진다거나 구멍이 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자 경수는 그냥 일반적인 물을 쓴다는 건데 여기서 물은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우라늄은 이런 뭐 폭탄도 아시다시피 연쇄 반응이 빨리 팍 일어나면 그게 핵폭탄, 원자탄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20% 이하이지만 이 연쇄 반응은 엄청나게 빨리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이런 폭발 사고 나는 게 다 마찬가지예요. 물이 어떻게 해서 새버려요. 원자로는 빨리 안 식거든요. 원자로를 끄더라도 잔열이 계속 누적돼요.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나와요. 핵발전소는. 그래서 결국 폭발하는 거잖아요. 막 가스까지 발생해가지고 그게 왜냐하면 그때 지진이 나가지고 이 물을 순환시키는 펌프가 고장이 됐단 말이에요. 후쿠시마. 물이 돌지가 않으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꺼졌는데도 불구하고 잔열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돌지를 않으면서. 그래서 막 바닷물을 막 헬리콥터로 갖다 뿌리고 그랬던 거잖아요. 식히려고. 그리고 폭발했잖아요. 폐수가 다 바다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우라늄 방사능 들어간. 그래서 이게 물의 역할은 그 중성자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요. 분열되면서 나온 중성자가 다른 우라늄을 또 때려요. 그럼 더 많은 중성자가 나오고 그래갖고 기하급수적으로 팍 그게 이제 폭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 중성자의 운동이나 운동을 늦추는 것이 물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불을 끄는 거예요. 빨리 폭발하지 마라, 빨리 폭발하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이 가압 경수로의 형의 단점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는 핵 폐기물이 원자력 우라늄 에너지가 우라늄 연료가 많이 안 타요. 즉 연탄을 태웠는데 시커먼 채로 그냥 빼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많은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반대로 핵 폐기물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세대 원전이라는 것은 그 연탄을 하얗게까지 바짝 태우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군사용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러시아나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들은 가압 경수로의 소형 버전을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 그만큼 에너지는 다 필요가 없지만 왜냐하면 잠수함은 핵 연료를 교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수명이 한 3, 40년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는 20% 이하의 전홍축 우라늄을 쓰게 되면은 한 10년 뭐 이 정도 되면은 연료를 갈아야 돼요.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더 오래 쓰기 열 효율이라기보다는 연료를 더 오래 쓰기 위해서 잠수함의 수명이 끝나는 동안 잠수함을 해체 안 해도 되게 고농축을 쓰는 겁니다. 연료를 많이 넣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린 차세대 원전으로 가서 훨씬 고효율을 활용하게 고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라늄 원료를 바짝 태우면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적은 연료를 오래 간다. 무기의 위험이 전혀 없는 전홍축 우라늄 가지고도 오래 간다. 그리고 핵 폐기물이 안 나온다. 훨씬 적게 나온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우라늄 원자로가 물속에 담겨져 있지만 가압 경수로에 그죠? 물속에 퐁당 담겨 있지만 압력을 가한 차세대 원전은 여기 나오는 용융염 주로 나트륨이에요. 이게 미국 쪽 방식이고 러시아식 방식은 이게 납을 된 거였어요. 용융 금속으로 그게 열 전달 매체로 써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쉽게 녹는 거 아시죠? 납땜 해보신 분들은 100몇십 도 되면 녹아요. 그 자체가 열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장이 나면은 구멍이 생기면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그 물은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전체가 밀폐가 돼야 돼요. 근데 이 금속은 고장이 나면은 지가 굳어버려요. 또 납은 방사능을 차폐를 해요. 기본적으로. 자, 미국 쪽에서는 나트륨이고 러시아 쪽에서는 납이에요. 우리가 그 두 가지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는 중성자가 의 활동을 많이 억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라늄 연료가 바짝 타게 되는 겁니다. 그게 4세대 원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원자력 잠수함의 핵 동력 기관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이 용융염이라는 게 나트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열 교환기에 들어오는 게 가압된 물이 아니고 나트륨, 용융 금속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온 그림은 또 뭐냐면은 그 발전기를 통해서 나온 전기를 가지고 뭘 생산하는 그림을 그렸는고 하니 뒤에 보이는 그림은 물을 가수분해해서 지금 수소를 생산하는 걸 그려놓고 있어요.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자, 시베리아 오지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했다. 거기에 석유가 나와서. 근데 전기가 없다. 발전소는 몇천 킬로 떨어져 있다. 그래서 거기에 이동형 소형 원전을 지었다. 야, 근처를 공급한다. 그렇지만 거기서 한 100km, 200km 떨어진 지역까지 전기를 뽑으려면은 고압선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전력선을. 그죠? 근데 그것을 수소로 만든다. 그래서 액화를 시킨다. 그러면은 그런 고압선 인프라를 깔 필요가 없다. 해당 지역에 차세대 연료원으로서 수소 에너지를 쓰고 수소 발전기를 쓰고 있으면은 농축된 수소를 공급하면 된다. 그게 몇백 킬로 구간 동안 고압선을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싸다. 남을 때 수소를 만들어서 수출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일단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함정에서 수소까지 뭐 가수분해해가지고 물까지 가수분해해서 수소 발전기로 돌린다? 이런 컨셉까지 생각하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뒤에는 그림은 그 정도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아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향후 미래의 에너지군이 훨씬 다양해진다. 친환경적인 걸 말할 것도 없고. 자, 오른쪽에 가수분해해서 물을 가지고 수소를 이끌어내는 부분은 그리고 수소를 액화시키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큰 성취를 이뤄냈어요. 이건 전 세계적인 기준이 설정만 되면 돼요. 우리가 전기차 하자라고 미국이 시동 걸고 전 세계가 받아준 것처럼. 자, 그럼 이제 수소가 핵심이 돼요. 상황에 따라서 원자력으로 수소를 만들 수도 있고, 어차피 전기를 만들면 그 전기의 힘으로 수소를 꺼낼 수 있으니까. 가장 큰 것은 철탑이 필요 없고 고압전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의 저 초원에도 거기는 뭐가 많겠습니까? 바람이 많을 수 있고 태양력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전기를 쓸 수가 없어요. 수출이 안 되니까. 고압선으로 다 연결해서 가장 가까운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까지 몇천 킬로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수소로서 만들 수 있다? 그럼 석유를 채굴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풍력 발전단지, 태양력 발전단지에서 전선 뽑을 필요 없이 근처에서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그것을 가수분해해서 수소를 뽑아서 액화시킨 다음에 차량으로 옮기면 돼요. 내지는 천연가스처럼 파이프라인으로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렴해진다. 이거는 큰 부분이다. 향후 다극화 시대에 있어가지고 중국에 큰 기술적 부담을 줄 수가 있다. 중국 당연히 따라오죠. 짧은 시간에. 그걸 앞서서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게 한국이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우리도 빨리 진행되잖아요. 이거는 감 잡았다는 겁니다, 지금. 자, 여기 또 이야기했죠. 용융영 문제라고 뭐냐. 핵연료 물질을 섞어서 사용하고 선박수면과 같아 핵연료 물질과 섞어서 사용한다. 용융염을 아까 말씀드린 나트륨이나 납, 비스무스 이런 걸 섞어 쓴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가 섞여져 있습니까? 핵연료에 가압된 압력이 가해진 물이 섞여 있어요. 그 물을 액체 금속이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전성이 더 확보되고 더 소형화시킬 수 있으며 그러니까 안전성이 쉽게 확보되기 때문에 가압 경수로 비해서 왜냐하면 그 정밀도 훨씬 약해도 되거든요. 압력이 안 가해지잖아요. 먼저 그죠? 구멍이 나더라도 스스로 굳어버리고 저렴해진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지금의 그 까다로운 기준보다 훨씬 덜 까다로운 기준으로서 쉽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선박 수면과 같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뭐냐? 그만큼 전홍축, 여기 이제 전홍축 연료를 쓴다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지 확 확대되니까. 20% 이하를 쓰더라도 농축도가 선박 수면과 같다 몇십 년 쓴다는 겁니다. 배를 폐기 처분할 때 핵연료도 폐기 처분한다. 처음에 배 만들 때 한번 딱 주입하면 평생 연료 안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고속 정식로라고도 이야기한다. 액체 금속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용융염, 액체 금속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트륨이 될 수도 있고 납이 될 수도 있고 납 비스무스 혼합물이 될 수도 있어요. 고속 정식로라고 했죠. 이것은 기존의 경수로 기반급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중성자가 훨씬 더 팡팡팡팡 잘 터진다. 그래서 핵연료를 바짝 태운다. 그래서 90% 이상이 아닌 20% 이하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90%를 쓰는 기존 시스템과 수명이 같다. 당연히 같은 출력 나오죠. 이겁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해왔다. 네. 자, 찾아봤더니 컨테이너선, 아까 이제 현대에서는 컨테이너선 디자인을 내놨잖아요. 수명이 보통 20에서 25년이라고 해요. 네. 자, 이 정도 기간 동안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고 여기서 연료를 조금만 더 넣으면 30, 40년 쓴다는 거죠. 우리 군용 선박은 보통 한 30년 이상은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농축도 20% 이하의 핵연료를 조금만 더 넣으면 돼요. 군용이면. 그런 계산은 업체에서 빠삭하게 하겠죠. 배의 수명, 핵연료의 가격 얼마만큼 넣어야 될까? 요거요. 자, 국제해사기구에서 이런 걸 했죠. 2050년까지 넷제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벙커 CO를 쓰게 되면 오염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먼저 시동을 건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유럽 경제 같은 게 어렵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도 제가 기억나는 게 뭐 예를 들어 2030년, 40년까지 이거는 이제 대략의 숫자입니다. 디젤차를 퇴출시키기로 했는데 그걸 연기했죠. 예,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의 기준을 세팅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미국 같은 나라나 이런 곳에서 그들의 동맹국들과 함께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해양은, 함정은, 상선 시장은 그게 좀 더 명확해요. 제일 먼저 시도하기가 좋아요. 일단 공해 물질이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기서. 그것을 먼저 깨끗하게 가자. 자, 이게 먼저 뚫어내면 딴 데서 따라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승용차에다가 뭐 핵연료 쓰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당연히 수소 에너지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해사기구 같은 기준이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대로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세계 여러 가지 분쟁의 여파, 경기 둔화의 여파로 일단 선사 측에서는 비용이 더 발생하는 부분이잖아요. 배를 다 바꿔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그냥 밀어붙인다. 라고 결론이 났다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쫓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업체에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래 되면 수소 에너지가 나오면서 전 세계의 발전 시스템이 효율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요. 아마 조금씩 때릴 겁니다. 그럼 자동차 다 바꿔요. 그럼 전 세계 자동차 다 바뀌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전기차는 징검다리입니다.
예, 그냥 소형차, 소형 트럭밖에 못 써요. 그런데 수소 에너지로 가게 되면은 모든 운송 수단에 다 쓸 수 있습니다. 함정도 포함해서. 자, 원자력 발전의 변천사 이걸 보면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4세대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신 그 보도 내용에도 보면 초고온 가스로 이게 먼저 시작이 되고 그 다음 고속 정식로가 나온다. 그 다음 핵융합이다. 핵융합은 아직 현실성과는 거리가 좀 있죠. 기초 연구 단계에서. 그래서 오늘 저기 나오는 내용들은 저 고속 정식로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예, 예전 제 자료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만은 그 군용으로 준비 중인 게 납비스무스 기반의 고속 정식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고 있는 거 하니 우리나라가 핵 발전소를 많이 운용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핵 폐기물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 처치곤란이에요. 근데 미국은 우리를 믿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핵 폐기물을 재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재처리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연소되지 않은 우라늄을 뽑아내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전통적인 방식은 그게 원심 분리 방식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고농축 우라늄을 여러 개, 그 폭탄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아주 많이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이 돼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장만 하고 있어요. 나라도 작은데. 여기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너희가 그걸 재처리를 하려면은 외국에 보내서 해라. 지금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요. 즉 우리 남한이 핵무기를 개발할까 봐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한미 원자력 협정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문재인 정부도 여러 가지 합의를 한 내용 중에 들어있을 거예요. 자, 뭐냐? 20% 이하로만 농축해서 쓰면 우리가 20% 이하의 우라늄을 수입할 필요 없잖아요. 쓰레기통에서 뒤지면 그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핵 폐기물을 줄여요. 그죠? 그 보관 유지하는데 많은 공간과 비용이 들거든요. 거기서 20% 이하만 농축한다는 확신을 미국한테 주면 돼요. 그러려면 가장 큰 건 뭐냐? 시장이 열린다. 한반도가 비핵화된다. 남북으로. 북미가 종전선언을 한다. 남한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는 입장이 된다. 향후 가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현재로서는. 그죠? 지금은 북한하고 시비 붙을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핵무기로. 걷잡을 수 없이 세계적 혼란이 초래될까 봐 말리고 못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이것은 북미 종전선언이 되고 향후 새로운 소형 원전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수소에너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처치곤란인 핵 폐기물을 농축시켜서 상업용 20% 이하로 농축을 해서 쓴다는 겁니다. 효과가 엄청나죠. 이제 그런 수순으로 가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눈이 가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작년 12월 기사예요. 태백에서는 광고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5천억인가 그래 들어가는 돈이에요. 사용 후 핵연료,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태백에 짓는다. 이거거든요. 사용 후 핵연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처치곤란이 그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재처리해서 활용할 것인가. 그걸 연구하는 지하연구시설 태백에 짓는다. 여기 폐기물을 갖다 놓지는 않는다. 연구요한다. 이 연구가 무슨 연구겠습니까, 여러분? 실험실 수준에서 농축하는 기술들은 우리 다 확보했어요. 옛날부터.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자, 이것은 뭐냐면 스케일업용이에요. 기존의 핵 폐기물들을 시장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스스로 재처리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 그럼 가장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기존 실험실 차원에서 했던 것들을 공장에서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것을 연구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이것은 뭐냐?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 시장에 우리 핵 폐기물들을 이용해서 생산할 수 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공장의 이런 계획은 윤석열 정부 때 나왔지만 큰 흐름은 과거부터 이어진 거예요. 특히 문재인 정부 때 미국이 우리한테 부여했던 많은 것들이 있죠. 뭐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탄두 제한 해제, 그리고 고체 연료 로켓을 우주 탐사용으로 쓸 수 있게, 즉 ICBM급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준 그런 거에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차세대 원전을 개발해 왔고 함정용으로 또는 잠수함용으로 거기에 연료도 우리가 한다. 이것도 가장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이것도 시장이 된다. 우리도 전홍축 우라늄 수출국이 될 수도 있다. 엄청난 분량의 우리가 전홍축 핵폐기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자로도 있고 연료도 우리가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 보면은 한국원자력연구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방식, 파이로 프로세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기술을 많이 확보했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여기 보면은 이제 고속정신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나트륨 기반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열출력 100메가와트짜리 유레카라는 소형 원전을 개발했던 차세대 원전입니다. 차세대 원전. 오늘 나오는 이야기. 이것이 목포대학에서 산학으로 연구했던 그 기반이 되는 모델이라고 봐지고요. 이것이 또 우리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들어갈 동력원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목적이 선박 추진용 동력원으로 사용한다. 열출력 100메가와트다. 예, 열출력이 100메가와트면 이것을 전기 출력으로 바꾸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지금 100메가와트면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미국의 그 초기 원자력 잠수함 배수량 4,000톤, 5,000톤급 지금 우리 잠수함이랑 비슷해요. 그 급에 들어갔던 게 한 60메가와트 정도 돼요. 그보다 좀 커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핵추진 공격 잠수함의 크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즉 우리는 노틸러스 같은 초기 원자력 추진 잠수함보다는 좀 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의 공격 원잠 배수량이 10,000톤, 11,000톤쯤 되는 버지니아급보다는 좀 작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요. 한 100메가와트급으로 할 것 같거든요. 예. 자, 이런 소형 원전에 대한 기술은 이미 나와 있어요. 이 미국도 앞서가는 부분이고, 뭐 소위 말해서 빌 게이츠가 투자하는 부분이고, 우리도 그 기술에서 앞서간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랑 손잡은 부분이 있고 시장을 열자 같이. 왜? 생산력은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나으니까. 네. 자, 그리고 북한을 이런 것을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가장 먼저 상업화시키면서 사회 기반 시설로 할 수 있는 곳이 북한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북한 재개발해야 되니까. 세팅을 기존의 전력 시스템과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세팅을 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한번 모범을 보임으로써 전 세계 시장이 이쪽으로 확 넘어가게 분위기를 잡는다. 검증이 되는 거니까요. 요거는 지금 미국 거예요. 자, 차에 싣고 다니는 저런 원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군용으로 개발을 하려고 해요. 저희가 컨테이너 하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1개 4단 정도의 해외 파병 부대에 전력을 다 공급한다. 이런 컨셉이에요. 이런 거죠. 자, 잠수함용으로 보통 100메가와트예요. 항모용으로 200메가와트 정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구축함에 쓰는 MT-30 터빈 엔진 같은 경우는 38메가와트예요. 같은 열출력 기반으로. 대충 감이 오시죠. 우리가 100메가와트 왜 생각하는지. 저거를 두 개를 설치하면 항모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로 하나만 개발해 놓으면 이걸로 항모에도 쓰고 개수만 달리하면 되거든요. 원자로 추진 잠수함에는 하나. 민간 선박용으로도 당연히 쓰겠죠. 숫자 맞춰서. 네, 이겁니다. 군용으로도 쓰고 예를 들어서 북한을 개발하는 데면 낮은 선봉지구 같은 데 전력이 갑자기 필요한데 지금 방식대로 하려면 몇 년에 걸쳐서 고압 전선하고 철탑을 북한으로 깔아야 되잖아요. 남한 전기를 갖다 끌어 쓰려면은 또한 거기 발전소를 건설한다 그래도 몇 년이 걸려요. 그런데 이런 발전소를 하나 갖다 댄다 옆에다가 이동형으로. 그러면 거기에 그 지역 10만, 20만 명 정도의 전력을 다 공급한다. 이겁니다. 예. 이것이 러시아 방식입니다. 예. 자, 21년 5월 문재인과 바이든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이게 나옵니다. 이게 그때 서가하고 며칠 아주 짧은 간격으로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본과의 공동성명에 전혀 나오지 않는 내용이고 우리나라와의 공동성명에만 나오는 내용이고 이것이 지금 4년 가까이 지난 지금 실현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측은 전 세계적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핵 안보, 안전 조치가 보장된 원자력 기술 사용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해 긴밀히 이게 지금 오늘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차세대 원전, 소형 원전.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동맹의 핵심적 징표임을 재확인하였다. 이겁니다. 한반도는 비핵화하되 차세대 비핵화가 확인이 되면은 차세대 소형 원전 기술은 안전성과 효율성이
훨씬 향상된 차세대 원전 기술은 한국과 같이 한다. 우리가 한국이 배울 게 많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종전선언에서 남북 간의 핵 대치 국면이 해소가 되면은 한국과 미국이 같이 차세대 원전한다. 근데 지금 움직임이 있잖아요. 어깨까지 나서서 작년부터. 이게 뭡니까? 이 방향으로 지금 정해졌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뭔 짓거리를 하든지 간에. 예. 자, 이거 볼까요? 자, 예전에 소개드린 건데, 이게 보면은 2022년, 27년 사이에 40피트 컨테이너 트레이를 차량에 쓸 수 있는 1회 연료 충전으로 20년 전력 생산이 가능한 초소형 열원 발생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거래를 한다. 이거 한창 개발 중이라는 거 다 됐다는 겁니다. 이건 다 맞물려 있어요. 여기에 군사적인 부분에서 성과가 났기 때문에 민간으로 이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술이 40피트 컨테이너, 가장 일반적인 컨테이너입니다. 좀 전에 그림에서 보신 그거예요. 초소형 원자로요. 해외 파병 부대용이에요. 예, 내지는 저 멀리 떨어지는 지역에 아주 가장 단시간 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거 하나면 말씀드렸죠. 10만, 20만 정도가 되는 소도시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이게 없으면은 전력선을 끌어다 써야 돼요. 아주 멀리서. 내지는 거기다 몇 년 걸려서 발전소를 지어야 돼요. 향후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자, 그래서 모든 게 이빨이 맞는다. 그리고 자, 이거 네이발 뉴스에 나온 기사죠. 2023년 마덱스에서 와서 보고 KDDX가 전기 추진으로 간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전기 추진에는 출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모터에서 나와요. 모터가 25메가와트급 아주 대형의 추진 전동기, 추진 모터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 전기는 뭘로 생산하느냐? 가스터빈과 디젤이에요. 즉 이것은 뭐냐? 자, 우리 군용 함정은 지금 전 세계에서도 보면은 지금 생산되는 구축함이나 순양함급에서 원자력 추진을 하는 것은 이제는 없어요.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좀 있었지만. 자, 그거는 덜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기 추진을 한다고 했을 때 가스터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디젤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전부 다 전기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이 엔진에 연결되지 않고 축은 전동기에 연결된다. 모터에. 그러면 모터 출력을 보면은 이 배의 추진력이 얼마큼 나올 줄 알 수 있어요. 그 엔진이 전체 생산하는 출력이 일부분은 추진력으로 쓰이고 어떤 데는 레이저 무기로 쓰이고 어디에는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레이더에 써야 돼요. 그래서 추진력과 관련된 부분은 이 모터의 최대 용량을 보면 전동기의 최대 용량을 보면은 이 배의 규모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자, 보면은 프로펠러가 두 개거든요. KDDX는 25메가와트급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추진력으로만 최대 50메가와트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25메가와트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 기사에서는 엑스트라 라지라고 해놨거든요. 쉽게 보기 어려운 아주 큰 전동기다. 이걸 우리가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이게 이제 그 네이발 뉴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2023년 마덱스. 자, KDDX 사진을 보여주는데 배 옆구리를 갈라놨죠. 뒤에 보면 스크류가 두 개라는 걸 아시게 될 것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전동기로 연결되는 거죠. 25메가와트짜리 두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 전동기에 두 개의 축을 연결시키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옆구리를 갈라놓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오른쪽에 보이는 게 저게 MT30 가스터빈 엔진으로 보이거든요. 자, 저걸 왜 일부러 보여주느냐? 저게 일반적인 저기에 기계적으로 터빈 엔진에 바로 기어로 맞물려서 추진축에 연결돼 있으려면은 좀 더 뒤로 가야 된다. 엔진룸이 뒤에 위치해야 되고 가운데 연결되는 축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전기 선박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 보이는 그 터빈 엔진은 전기만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과는 전혀 물리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없어요. 전선으로만 연결되는데. 그래서 저 MT30 엔진이 두 개 이상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무게 배분에도 좋아요. 배에 필요한 데 딱딱딱 갖다 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전기 추진 선박의 기본을 다 확보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상선에서도 원자력 추진으로 간다 해도 그게 기본적으로 전기 추진이에요. 여기는 MT30과 디젤 엔진이 전기를 생산하고 아까 보여준 현대중공업의 컨테이너선은 원자력 추진은 원자력으로 전기를 발생시킨다. 그 차이가 있을 따름이에요. 거기도 어차피 전선으로 연결시켜서 모터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 군용으로 우리가 25메가와트급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전동기를. 그걸 쓰지 않겠습니까? 전 쓸 거라고 봅니다.
예. 아니면 조금 용량을 조절하든지 해서.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가장 효율적으로 모든 걸 개발하고 있어요. 자, 이 시장이 앞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상선은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원자력으로 가고, 군용은 아직 구축함 수준에서는 그건 아니다. 그래서 기존 가스 터빈의 디젤이지만 전기 추진이다. 그 전기 추진에 필요한 많은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주말특급에서 제일 시도를 했지만 본격화되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걸 처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자신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제일 앞서가는 부분이에요. 이걸 잘 해낸다면 그만큼 집중력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벌써 상업적인 파생 부분까지 감안을 하고 있고, 미국이 세계의 표준을 일종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그 부분에도 우리가 이미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이 우리를 그 의견을 공유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을 대량 생산 체제로 가서 비즈니스로 만드는 데 있어서 미국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고비용 구조가 미국이 노화했다는 뜻이죠. 그럼 또 중국에 따라잡힌다는 거예요. 기술만 공개하고 따라잡혀요. 전기차처럼. 그렇게 안 되려면 생산력이 있는 국가랑 손을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국이고 북한이에요. 대량 생산해서 나라 전체를 세팅을 싹 바꿀 수 있어요. 신형 기술로. 북한이 그 실험지가 될 겁니다. 자, 제가 KDDX는 25메가와트급을 이야기했죠. 이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이에요. 배수량이 10,000톤 정도 돼요. 예. 여기는 30메가와트 전동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가압 경수형 원자로는 210메가와트예요. 저 210메가와트가 나온다 하지만 최고 출력은 30메가와트. 추진력으로 쓰는 것은 전동기 이상의 힘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걸 유출을 해보면 이게 이제 열 출력하고 전기 출력이 좀 다른데 열 출력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열 출력으로 했을 때 우리는 지금 100메가와트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100메가와트 정도. 자, 초기에 원자력 잠수함이 노틸러스가 60메가와트인가 뭐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210메가와트인데 배수량이 10,000톤이나 돼요. 전동이 30메가와트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 100에서 한 150메가와트 사이 정도의 열 출력의 차세대 원전에다가 25메가와트짜리는 우리가 KDDX용으로 개발을 지금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 KDDX 곧 근조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원자력 잠수함의 규모를 알 수 있어요. 기존의 4,000, 5,000톤보다는 크고 10,000톤보다는 작다. 6, 7,000톤 사이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8,000톤이나. 이렇게 우리의 차세대 공격 원잠, 또 뭐 이제 우리는 다용도로 쓰겠죠. 공격 원잠도 쓰고 거기에 탄도탄을 실을 수 있는 SLBM을 실을 수 있는 형태로 분명히 같이 갈 거예요. 미국도 버지니아급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자, 대충 감이 잡히시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자, 그리고 저 창원에 있는 전기선박 육상 시험소 세계 세 번째로 갖고 있는 거죠. 미국, 영국, 그다음 우리. 여기서 연구 센터장이 하시는 말씀을 볼게요. 뭘 개발하고 있느냐? 상반 회전 추진기를 개발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가변속 발전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반 회전 추진기는 뭐냐면 이게 함정용이나 또는 디젤 잠수함용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뒤에 펌프젯을 쓰거든요. 상반 회전이라는 것은 지금 스크류가 하나밖에 없지만 스크류가 두 개라는 거예요. 두 개인데 반대로 돈다는 거거든요. 우리 카모프 헬기에 나오는 또 우리 차세대 기동 헬기의 기본적인 방식으로 보이는 동축 반전 로터, 그거의 해상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걸 조금 이따 설명을 더 드리기로 하고 저걸 하고 있다. 전기 추진하고 관련이 있다. 그다음 가변속 발전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뭔고 하니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저기 풍력 발전에 보면 바람개비가 엄청나게 큰데 설설 돌잖아요. 그런데 실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내려면 그렇게 설설 돌아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엄청난 토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바람개비가 뭐 20m, 30m에서 될걸요, 아마 큰 거는. 그다음에 그 뒤에 기존 방식으로는 뭐냐면은 기어가 있어요. 기어가 헬리콥터하고 반대예요. 헬리콥터는 빨리 도는 걸 천천히 돌게 만들거든요. 엔진에서 나오는 빠른 RPM을 저 RPM 고토크로 바꿔요. 로터로. 그렇지만 그 정반대가 풍력 발전에서 필요하거든요. 저 고토크, 저 회전을
저토크 고속 회전으로 바꿔야 돼요. 즉 발전기가 가동하기 위한 RPM이 적정 수치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 비용이 그 변속기가 상당히 고가품이고 고장도 제일 잘 나는 부품이에요. 자, 우리 배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최적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RPM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디젤 발전기든지 아니면 가스터빈 발전기든지. 자, 그러면 열 효율이라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연료 부분. 그래서 이게 말하는 가변속 발전기라는 건 뭐냐면은 전기를 최적화시켜서 발전할 수 있는 그 RPM의 범위가 훨씬 넓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에 이걸 적용을 시키면은 이미 일부 기술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 복잡한 값비싼 그리고 고장도 자주 나는 변속기를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저렴해지고 신뢰성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풍력 발전기라는 게 뭐 해상에서 수십 킬로 떨어져 있잖아요. 오지에 있잖아요. 높이도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거 자체가 큰 일이에요. 고장나면 고치는 것 자체가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 가변속 발전기를 개발하게 되면 여러 군데 쓰는 겁니다. 일단 우리 함정에서 쓰게 되면 잠수함에서 쓰게 되면은 에너지 효율이 좋아진다. 특히 이제 KDDX 같이 전기 선박이 그 에너지 효율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기름을 떼워서 가는 거니까. 어차피 뭐 핵추진 잠수함은 핵 연료니까 그런 데 대한 부담은 적죠. 효율에 대한 부담은. 그래서 풍력 발전 단지 이런 데 사용될 기술이다. 하나에서 여러 계제로 활용한다. 자, 이런 것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즉 이것은 KDDX에 적용될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KDDX에 적용될 기술이다. 전기 선박에. 자, 이것은 사실 또 향후에 나오게 될 그 한국형 그 호위함 4 FFX4라고 하는 거 거기도 적용될 수 있어요. 자, 상반 회전 프로펠러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군요. 자, 이것을 물리적으로 기어로 연결된 게 아니라 전자기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은 이쪽으로 돌고 한쪽 저쪽에 도는데 가장 큰 장점은 낭비되는 에너지가 없다. 이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출력을 낸다면 훨씬 더 적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같은 값이면 훨씬 더 출력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군용 함정 같은 경우는 급가속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이 기술 어디 쓰려고 하느냐? 저는 KDDX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올 함정들. 전기 추진 함정, 민간에도 적용될 수 있겠죠. 100% 장담은 못하겠지만 디젤 잠수함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원자력 잠수함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다른 방식이고 여기 볼까요? 원자력 잠수함 이겁니다. 펌프젯이라는 거. 네. 자, 펌프젯은 소위 말해서 우리 뭐라고 할까요? 제트스키 같은 데 쓰는 방식이에요. 그것을 고출력 원자력 발전소에 원자력 추진에 쓰는 이유는 이게 저속에 쓰는 열 효율이 더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전기가 제한적인 디젤 잠수함 이걸 쓰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이게 고속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훨씬 더 조용하고 열 효율이 오히려 좋아진다고 해요. 디젤 엔진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디젤 잠수함과는. 그래서 펌프젯 추진기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만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개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2022에서 24년 개발 끝났어요. 예, 설계 기술 확보, 이제 생산 기술 하고 있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 자, 또 고성능 추진 전동기 개발, 이것도 끝났죠. 자, 이것은 개발되면 KDDX에도 쓰고, 예, 우리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쓰는 겁니다. 사업용으로도 쓸 겁니다. 자, 이것도 개발 끝났어요. 기존 잠수함에 탑재되는 추진 전동기. 기존 잠수함에 탑재된 것은 뭐냐? 디젤 잠수함이에요. 거기도 기본적으로 디젤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든 다음에 전동기를 돌린다는 거예요. 2배 이상의 출력을 가져야 된다. 즉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출력이 추진 출력만 보더라도 그것이 기존 디젤 잠수함의 장보고 3급 대비 2배 이상이 나온다, 출력이. 자, 그럼 아까 제가 추정한 톤수 그리고 들어가는 원자력 엔진의 출력,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전동기 출력을 실제 결정하는 이런 거하고 복합적으로 생각하면 대충 우리가 생각하는 원자력 잠수함의 톤수가 나온다, 이런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 김현종 국가안보실차장 2020년에 TV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사실화되는 겁니다. 핵추진 잠수함 보유 계획을 확인했다. 전홍축 연료를 쓰고 차세대 고효율 원전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준비에 차근차근 다 해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태백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 폐기물을 농축해서 20% 이하의 원료도 직접 우리가 공급한다. 모든 걸 작업한다. 작업자족한다. 이해까지 나왔고 그것은 미국과의 합의가 없이는 될 수 없는 내용이다. 미국이 이것을 합의해줬다는 것은 북한과의 종전선언, 남한이 핵무장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조건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